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다는 등 공감하는 행위를 하며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고가 게시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심리학하고 피해의식이 있어 발생한 해프닝이라 판단됩니다. 누구도 대상이 원고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추측으로 원고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중학교 때도 지람이가 미소리를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재수없으니까 나대지 마. 아니에요. 게시글이 비방과 욕설이긴 하지만 딱히 미소리라 할 건 없었어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미소리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지람에게 욕먹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어요. 너무 가까이에 흔하게 그것도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내용을 저만 소송해 오게 된 게 약간 억울해요. 피고는 인터뷰를 하던 도중 몰래 원고의 방에 있는 그림이기, 방 내부와 옷들, 집안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다하여 그걸 썼으나 원고는 얼렁터는 말로 무고한 기자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사생활 침해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고도 하셨는데 왜 이제야 와서 이게 사생활 침해라느니 기사를 왜 이렇게 자세히 썼냐니 하면서 문제를 삼는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확실히 특종을 빌미로 평소에 이익을 챙기려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 가지고 사생활 침해 뭐야,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말 조심 좀 하세요. 그쪽이 제 입장 안 되어보시 뭐랍니까? 사람들은 제 성폭행 당한 어린애 아니냐면서 수군거립니다. 절대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사건이 멋대로 왜곡되기 전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DK팀입니다. 우리 학생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Embrace your future! 외고 DK 화이팅! 와, 영어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치매인가 사명감인가라는 제목의 민사 모의 재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DK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구성한 언론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출장을 가게 된 모성애는 딸 심한이를 남지범에게 부탁하는데 남지범은 심한이를 강간하고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유명 언론사 TFJS의 편집장이 기자 무승진에게 사건을 조사하여서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심한이의 가족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무승진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기사를 살펴보던 모성애가 심한이의 그림일기와 집 내외부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이 TFJS에서 기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서 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합의부를 상정하고 있지만 인원수 제한에 따라서 재판장만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라운특별시 덕회구 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 1009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소송 대리인 육하원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피고 소송 대리인 주승목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제출한 소장 및 준비 서면에 기재된 청구 원인과 청구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원고 심한이와 그 가족들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을 접한 언론사 TFJS는 피고 무승진에게 이에 대하여 기사를 쓸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1월 18일 원고의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쓴 기사에는 인터뷰 도중 허가 없이 촬영된 집 내부 사진, 그림일기 사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인터뷰를 하던 도중 몰래 원고의 방에 있는 그림일기, 방 내부와 옷들, 집안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진들은 원고의 주변인이라면 모두 알 법한 사진이기 때문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위 언론사는 기사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 등으로 피고 조항자에게 3천만 원, 피고 무승진에게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청구하며 더불어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무승진은 지난 2017년 1월 18일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성폭행 사건을 취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인터뷰 전에 원고의 어머니인 모성애 씨에게 인터뷰 내용 등을 비롯한 취재 내용을 기사로 써도 좋다는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성애 씨는 취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자신의 집안 사정 등을 모두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나가려던 중 현관 복도 바닥에 떨어진 그림 일기를 발견하였고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여겨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피고는 모성애 씨가 이미 취재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사진 촬영이 취재의 동의에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해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취재를 하고 난 후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본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언론에 노출시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피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다하여 기사를 썼으나 원고는 얼토당토하는 말로 무고한 기자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라고 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여 주십시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이것으로 진술이 끝났습니까? 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TFJS 홈페이지에 실제로 올라온 피고 무승진의 기사와 편집부 메신저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원고 이웃 주민 한올에 TFJS의 전 편집부 직원 보검녀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피고 소송 대리인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인터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TFJS의 보조기자 간 기자와 현 편집장 명령예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서로 제출한 서증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이나 추가할 증거 및 증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2017년 11월 7일 오후 1시에 1002호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 11월 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온특별시 덕혜구 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 1009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 소송 대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주순록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육하원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강계자 씨와 명령애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그럼 원고 측 증인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한올애 씨와 보검열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증인 강계자 명령애 씨는 거주지,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1회 특별시 기장구 강동, 현재 TFJS에서 보조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회 특별시 하산구동, 현 TFJS 편집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원고 측 증인 한올애 씨와 보검열 씨는 거주지,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온특별시 덕혜구 초동, 현재 오리온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온특별시 상수구 장동, 전 TFJS 편집부에서 일했었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피고 측 증인 강계자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언에 앞서 원피고 측 변호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증인들을 분리신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들이 모두 제정한 상태로 증인신문하겠습니다. 먼저 한올애 씨는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은 정숙한 가운데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한올애 씨는 덕혜구 초동에서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네, 여기가 제 고향이니까요. 30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죠. 그럼 원고와 꽤 오랜 시간을 이웃으로 지내셨겠네요. 네, 성희 씨가 이사 오고 나서부터니까 2010년부터 정도였으니 7년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건 발생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가요? 처음엔 안 그랬죠. 한이 엄마도 저한테 기자들 오기만 하면 인터뷰 같은 거 하나도 안 할 거라고 무섭다고 그러긴 했는데 그러더니 그 어느 날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TFJS였나? 거기서만 기자들 몇 명 오더니 한이네 집에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자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날 이후는 더 많은 기자들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일반인들까지 찾아와서는 사진까지 찍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일반인들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웬 학생들이 찾아와서는 와 여기 기사 떴던 집이네 하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 여고생들이 SNS에 한인의 집에 왔다 갔다고 글을 올린 걸 보여줬어요. 거기에 저 기자님이 쓰신 기사 링크가 걸려있던데요. 그러니까 다 찾아오죠 뭐. 그럼 혹시 증인도 피고의 기사를 봤나요? 당연하죠. 집 사진을 그렇게 찍고 올려댔으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 심지어 한인의 집에 사람 없을 때는 저희 집 문을 그렇게 두드리면서 있나 없나 물어보기도 하고 재촉하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그 기사의 사진만 보면 대충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말이군요. 원고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시점이 피고가 기사 작성 후부터였고 기사가 더 퍼지고 이슈화되면서 일반인들의 방문 수도 점점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재판장님, 증언을 뒷받침한 사건 관련 기사의 캡처본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우선 이 캡처본을 보면 원고의 집 앞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집뿐만 아니라 그 옆에 도로, 하천, 주변 가게,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다리 또한 사진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세히 보면 집 앞에 덕혜구 초동이라는 주소를 명시해놓은 표지판이 달려 있으나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도 처음 사진을 보았을 때 원고의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사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진들의 사생활 침해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원고 측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피고 무승진 씨의 기사를 보셨다고 했죠? 네. 그 기사에 첨부된 집 외부 사진이 정확히 어떤 사진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성혜 씨 집 앞마당 사진이랑 그 근처 가게들 사진은 물론이고 부엌 뒤편에 있는 문이랑 이어진 외진 길, 그 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다리 밑까지 사진이 모두 올라와 있었어요. 원고 심한양의 집 부엌에는 밖과 연결된 뒷문이 있고 쭉 이어진 외진 길을 따라 내려가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다리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 외진 길이 보도로 사용되는 길입니까? 아니, 외진 길이 그냥 외진 길이겠어요? 거의 버려진 길이라 나무 정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가로등도 없어서 그 길은 낮에도 사람 한 명 안 다녀요. 그렇다면 이 길을 이용하였기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성폭행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존경한 재판장님, 피고 무승진 씨가 작성한 기사에 첨부된 집 외부 사진은 본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방해 없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제주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피고 측의 증인 신문을 요청합니다. 증인 관계자 씨입니다. 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씨는 피고 무승진 씨와 함께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원고를 취재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기자님 보조 기자로서 당연히 따라갔죠. 피고와 함께 가면 어떤 일을 하는가요? 보조 기자라 직접적으로 취재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보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취재 내용이라든지 그때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는 게 제 주 역할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무승진 씨가 취재하기 전 원고 법정 대리인 무성희 씨에게 취재에 대한 동의와 사생활 노출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인터뷰 당시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녹취록을 보시면 무성희 씨가 취재 내용이 기사에 실리는 것에 동의하였고 사생활이 일부분 포함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그 당시 원고나 피고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동의를 강요하는 분위기였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무승진 씨는 평소대로 동의를 구한 것뿐이었죠.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셨고요. 의외로 모성애 씨가 취재할 때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기세가 없어서 취재 분위기 자체는 좋았어요. 강요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저희가 나갈 때 모성애 씨가 저희 보고 수고하셨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주셔서 고맙다고도 하셨는데 왜 이제야 와서 이게 사생활 침해라느니 기사를 왜 이렇게 자세히 썼냐니 하면서 문제를 삼는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증인, 기사에 게재된 그림 일기, 집 내부 사진을 피고가 찍은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할 때 모성애 씨가 주스라도 마시고 가라고 부엌에 갔어요. 그때 무승진 씨가 모성애 씨에게 시마니 양 방 한번 봐도 되냐고 물었고 모성애 씨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기사 작성 전에 제가 이 시마니 양 그림 일기 사진들을 보고 무승진 씨에게 저번 취재 당시에 찍은 거냐고 물으니까 무승진 씨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락 다 받고 찍은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렇다면 사진들을 찍는 과정 또한 원고의 동의에서 비롯된 합당한 절차였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무슨 합당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쪽들이 마음대로 사진 찍고 기사 쓴 거잖아요. 저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원고 법정 내에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 측 계속하세요. 이상으로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피고가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와 시마니 양 방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일기, 집 내부 사진 촬영과 게재에 대한 명확한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그럼 그냥 인지만 시켜준 것인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취재할 때 당연히 동의에 포함된 상황 아닌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와 증언은 인터뷰에 국한된 동의일 뿐 사진 촬영과 그 외 사생활 침해들의 상세한 요소들의 공개에 대한 동의는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제주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원고 측 보검료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원고 측 증인 신문 시작하시고 보검열 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TFCS 편집부에서 한 달 동안 재직했던 보검열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기사가 올라온 이틀 1월 22일에 퇴사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재직했던 한 달 동안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주어진 임무는 딱히 없었고 그냥 선배님들 어깨너머로 보면서 편집부의 전체적인 그런 업무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부나 그런 정치부에서 받아오는 그런 기사들을 저희 편집부로 가져온 역할도 했었죠. 전 아직 신입이라서 이렇다 할 업무는 없었고 그런 간단하고 자잘한 업무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검열 씨가 기사를 받아오면 편집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런 받아온 기사들을 검토해서 출판 인쇄부로 넘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 검토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TFJS는 낮 2시에 특종 기사를 보도하는 것을 산행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2시간 전, 즉 낮 12시까지는 저희가 기사를 받고 2시간의 검토 후 2시에 기사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경위를 보니까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편집부의 주 업무가 기사 검토임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날 그러니까 1월 20일은 좀 달랐습니다. 조환자 대표님께서 사내 메신저로 이번 사건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종이니까 빨리 올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12시까지 그 기사를 보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시간의 검토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는 10시부터 기사를 받아야 해서 제가 9시 반부터 사회부 부서 앞에서 가서 기다렸죠. 그렇게 무승진 씨를 기다렸는데 문자를 보내도 그렇게 답장이 없으시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흐르다가 결국 11시 50분에 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검토할 시간 없었죠. 그래서 대표님께 솔직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건 사건은 1분 1초가 아깝다 하시면서 빨리 올려야 하셨고 결국 미검토 상태로 올리게 된 거죠. 그럼 다른 편집등들을 검토 없이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알았을 텐데도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선배님들에게 들은 말은 있는데 선배님들도 이런 중요한 기사를 작성하고 계실 때 그 대표님이 이런 거는 시간이 아깝다 하시면서 그냥 빨리 올리라고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료들이나 다른 부서들 말 얘기 들어봐도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이런 일에 익숙했던 거 아닐까요? 그럼 무승진 씨에게 문자를 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 문자를 보낸 시간은 9시 즈음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읽지 않으시길래 초조한 마음에 9시 반에 한 번 더 보냈죠. 또 안 읽으시길래 10시쯤에 또 보내려고 휴대폰을 켰는데 문자를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무승진 씨도 11시까지는 기사를 저에게 줘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저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12시까지 기사 보내드리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보검열 씨가 계속 대쪽에도 처음 와서 잘 모르시겠거니 하고 무시하고 계속 기사 쓴 건데 어디 검토도 안 하고 기사가 나왔을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정숙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정 내에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계속하세요. 네, 그렇다면 특정을 핑계로 피고 조안자는 이 검토를 강요했고 사건을 회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긴 그랬습니다. 확실히 그런 특종을 빌미로 회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진중함보다는 그런 회사가 얻을 이익에 눈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조안자가 편집부에게 돌린 단체 메신저와 보검열 씨와 무승진 씨의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피고 무승진 씨와 조안자 씨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거치지 않은 기사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또한 피고 무승진 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확인하고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조안자 씨는 이 사건을 회사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음을 편집부에게 돌린 단체 메신저와 보검열 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TFJS 현 편집장인 명영애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네, 명영애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TFJS 편집부에서 2000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현재 편집장을 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승진 씨에게 이 사건을 기사로 쓰라고 지시하셨다고요? 워낙 사회부 내에서도 범죄 사건에 관심이 많던 친구라. 그럼 피고에게 사건을 맡긴 후에 취재 과정을 지켜보셨나요? 네, 현장 가서 취재했다고 하길래 간간히 전화도 좀 해보고 회사에 가서 기사 쓰는데 같이 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요. 승진이가 기사 잘 썼어요. 네, 그렇군요. 증인은 기사가 실리기 전 완성되었을 때 원문을 다 읽어보셨겠네요. 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읽었던 기사와 거의 다른 점이 없었어요. 대동소이했죠. 재판장님, 피고 무승진의 기사는 현재 TFJS 편집부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편집장 명영희의 시각에서도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이 없는 기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보도되기 전 완성된 피고 무승진의 기사를 보셨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사에 첨부되어져 있는 원고의 집 내부 사진이나 원고의 신체 사진들과 같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이 눈에 띄었을 텐데요. 그야 성폭행 사건이나 좀 예민한 사건들은 그런 사진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보면요, 아예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기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이건 특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사생활 침해 뭐냐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말 조심 좀 하세요. 그쪽이 제 입장 안 들어보시 뭐랍니까? 원고 정숙해 주십시오. 발언할 순서가 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계속하세요. 네, 증인. 그렇다면 이런 특정 사건에서는 사생활 침해 요소를 써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도 자세하게 써놓으려고 하는 경우는 좀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 사생활 침해 이런 말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사생활 침해라고 규정하십니까? TFJS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건 없지만 그래도 각 언론사에서 세세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다 걸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 걸러내는 정도를 비교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던데요. 그럼 결국엔 그냥 언론사 주관대로 기사를 검토하고 내보낸다는 사실이네요? 꼭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뭐 비슷하긴 한데 나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검토하고 내보내겠죠. 그럼 아까 증인 보검열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기사는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증인은 편집장으로서 검토의 총책임을 맡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때는 대표님께서 재촉하시기도 했고 또 승진이가 기사를 계속 안 주셔가지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모순된 진술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재주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원고 최종 변론 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루에도 몇 통씩 다른 언론사에서 인터뷰 연락이 오고 저희 한이가 수차례 상담 끝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사람들은 제 성폭행 당한 어린애 아니냐면서 수군거립니다. 근데 저희 한이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샤리들어 괜찮은 척 웃으며 말을 돌립니다. 엄마로서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최종 변론 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심한양 사건을 세상에 알려 비슷한 사건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절대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사건이 멋대로 왜곡되기 전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이 이대로 묵살되어서 결국 한이 양이 아무런 보상 없이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반드시 막고 싶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측 최종 변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를 법으로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기사 작성 의도와는 무관한 원고의 사적 범위에 해당하는 사진들의 기사를 통해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의 집 내외부 사진이 포함된 기사는 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원고의 집으로 찾아오는 끔찍한 사생활 침해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사적 문서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언론 중대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위배됩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의 무자비한 행위가 원고의 확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며 공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본 재판을 통하여 언론사 TFJ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진 기사에 단 한 번의 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언론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과 함께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언론이 공익을 대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 신장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성폭행 범죄는 그 잔혹성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고 본성폭행 사건으로 아동성폭행의 사회적, 문화적 원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등 언론에서 중요히 다루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취재하고 공공에게 전달할 막중한 사명에 따라 기사를 쓴 것뿐입니다. 그림 일기, 집 내 외부 사진을 비롯한 모든 자료는 원고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기재된 것이고 당시 동석한 증인의 증언과 같이 인터뷰 전에 원고의 보도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자료들은 성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를 나타내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진실되게 기재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피고는 기자로서의 사회적 임무와 사명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사를 쓴 것이고 그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2017년 11월 21일 오전 10시입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 11월 21일 오전 10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라운특별시 덕혜구 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 1009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법정 대리인과 피고 그리고 양측 소송 대리인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원고의 그림일기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본 사건에서 원고 법정 대리인 모성애는 피고 무승진이 집안 내부와 원고 시만이의 그림일기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의하여 마땅히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원고 법정 대리인의 인터뷰 내용 공개에 동의에 대한 녹취록이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동의이지 사진 등 민감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세부적인 사생활 공개에 대한 동의가 아니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둘째, 원고의 집 내외부 사진 공개에 대한 사생활 침해 여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집 외부의 모습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은 인정되나 본 성폭행 사건의 범행 경로와 피의자가 아무런 방해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 외부 사진을 기사에 기재하는 것은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 등은 그 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2호에 의거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셋째, 기사 작성 과정에서의 미검토에 관하여 본 사건에서 피고 TFJS의 대표 조환자는 피고 무승진의 기사에 원고의 집 주소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을 법한 사진들, 원고의 그림일기 등과 같이 사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확성과 첨부 자료의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의 미검토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기사의 노출성과 언론사의 인지도만을 추구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검토 없이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합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그림일기 공개에 대한 원고의 법정 대리인 모성애의 동의 여부와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조환자는 원고에게 700만 원, 피고 무승진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 원고의 집 내부 사진 공개는 특수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원고 집 외부 사진 공개에 대한 사생활 침해 여부는 기각한다. 셋째, 기사 작성 과정에서의 미검토가 원고 시만이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으므로 피고 조환자는 원고에게 2천만 원, 피고 무승진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사 삭제를 명한다. 넷째, 총 소송 비용의 50%를 피고 조환자가, 30%를 피고 무승진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라운특별시 덕혜구 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 1009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및 피고 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대구외고 재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TFJS는 대구 포린 랭귀지 그거 저스티스 스쿨인가요? 트로피칼 프루 조선 그냥 막 짜집기 한 겁니다. 아, 특별한 의미는 없는. 네. 하나 질문할 게 지금 등장인물의 이제 피고가 TFJS랑 무승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맞나요? 근데 이게 주문에 보면은 피고 조환자가 이제 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조환자가 TFJS 대표라서 TFJS를 대표해서 이렇게 피고 조환자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옥이라는 뜻인가요? 네? 처음에 저희가 써냈던 거랑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 조환자가 맞습니다. 피고가 조환자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판장은 변론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선고 공판, 그 판결문을 선고할 때에 원고 측, 피고 측 변호인과 원피고를 다 일어서서
일어서게 하셨나요? 저희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앞에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검사님과 변호사님이 계신데 법정에서는 안 일어서시죠, 두 분 다? 네. 참고하시고.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증인 신문을 하기 전에 증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서를 하게 하면서 선서 전후에 그 재판장이 이제 위증에 대한 그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통 이제 주의를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절차상 그런 것들 세세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판결문에서 결국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그 사진 그림일기 공개에 대해서는 이제 사생활 침해가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판결 이유에서는 집 내외부 사진 공개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문에서는 보니까 집 내부 사진 공개는 사생활 침해가 인정이 되고 외부 사진 공개는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 외부 사진 공개라고 할지라도 집 주소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그런 것이라든가 그 주변이 아주 자세하게 사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연결해 가지고 그 기사 작성 과정에서 미검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 그 TFJS 측에 이러한 그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실제로 여기 원고 소송 대리인 나왔는데 그 원고가 아이이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심리 상태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그림일기 공개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집 외부 내외부 사진 공개에 대해서 사생활이 침해가 모두 다 기각됐다고 하였는데 저희 두 번째 외부 사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내부는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였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사진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를 기각한 것은 이 앞에도 나왔다시피 특수성 사건이 일어났던 특수성을 밝히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특수성이 인정되어서 저희가 사생활 침해를 기각한 것으로 따로 빼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검토에 관하여는 미검토의 책임이 지금 피고 조한자에게 모두 몰려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실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조한자는 700, 무승진은 1000, 그리고 다시 또 더해서 2000, 그리고 또 300 이렇게 각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쨌든 그 각 개인이 책임질 것이 아니고 TFJS 측에서 1차적으로 다 그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고 물론 이제 무승진도 합하면 1,300만 원의 이제 보상 책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개인에게 책임을 피해자가 개인인 무승진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무승진이 자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통 이제 사용자 책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조금 이제 판결문에서 연결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검사님과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제가 원고 소송 대리인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취재가 있었던 시점이 언제죠? 2017년 1월이 맞나요? 네, 맞아요. 현재 이 사건이 소송이 제기된 게 2017년 7월경 되어 있네요. 근데 네네. 원고께서는 뭐 손해배상도 청구를 하고 있는데 기사 삭제를 요구한다. 네. 관련 법률 기사 삭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사건 발생은 2017년 1월이고
이미 인터넷 기사로 뜬 것 같은데 이 사건은 2017년 7월에서야 소장이 접수된 6개월 가량이 흘렀는데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실익이 있나요? 기사 삭제를 요구한다는 것이 그런 이미 대중들에게 기사는 퍼졌지만 이 원고 입장에서는 내 딸과 나에 대한 그렇게 안 좋게 실린 기사가 세상에 떠돈다는 게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는 가장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사 삭제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제가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아주 주제 자체는 이제 모의 재판을 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이제 본안 소송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취재가 2017년 1월에 있었다고 한다면 기사가 나간 후 한 일주일 정도 뒤를 예상해서 그렇죠? 가처분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더 이상 열람이나 뭐 이렇게 복사되지 않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구성했으면 왜냐하면 아주 대본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여기에 있는 모든 대응이 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런 것들은 모의 재판하면서 혹시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까?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사실 실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처분 신청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고 들어보니까 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원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의응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DK팀의 인사를 끝으로 경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앞으로 도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무리한 업무 지시 등의 가혹한 행위를 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졌는데 이를 근무 태만 및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단수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의 큰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나태한 태도를 보이는데 근무 태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무 시간에 웹서핑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지도 못하여 해고당한 것입니다. 부장님이 근무 태만이라니요. 말단 사원이 저보다 항상 먼저 오셔서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원고가 제출했던 기획안들 그거 절반은 제가 작성한 것들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랫사람들이 낸 기획안을 이름만 바꿔 돌리는 거죠.